이훈 교수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1시부터 세미나 시작을 할게요. 학생들이 지금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학생들은 학번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출석 체크 때문에 지금 다 바뀌어져 있네요. 저 오늘 그 학생들 참여하는 학과가 공대생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학과에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좀 브로드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예,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학번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출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화면에 점 지워주시겠어요? 네? 아니, 어떤 학생이 화면에 자꾸 점을 찍어가지고, 어, 제가 못 지울 것 같은데, 아까 이거 점 그리신 분 좀 지워주세요. 요 빨간 점들. 그 원격이 아, 되는 제가 지울 건가요? 수 있네요. 네. 아, 당황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제가 교수님 그 소개 잠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그 특강 세미나 주제가 그 딥러닝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부경대의 정보통신공학과의 이훈 교수님입니다. 간단하게 이력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고려대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현재 부영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연구 분야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5G, 6G 이동통신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무선통신 네트워크, 그 분산 네트워크 최적화, 무선통신 신호 처리, 다중 안테나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특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부경대학교의 이훈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세미나 내용을 제가 아마도 올해 초쯤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요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공대생이 아닌 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고, 심지어 공대생이더라도 뭐 정보통신공학과나 전자공학과, 뭐 컴퓨터공학과와 같이 IT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냥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을 좀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전달해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좀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사분들은 되게 멋있게 막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막 보여주시고 그럴 텐데 저는 진짜 딱 마치, 우리 학과 2학년 학생들이랑 수업하듯이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네, 소개 들으셨던 대로 저도 이제 박사 전공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은 아니고 원래 이제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수학적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뭐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뭐 머신러닝도 사실 뭐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확률과 선형대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수학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잘하던 게 수학이니까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넘어와서 최근에는 딥러닝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사실 제목은 뭐 딥러닝 이론과 실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론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오늘 벌써 한 70분 정도 이제 수업 요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뭐 그만큼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처럼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같은 IT 학과 소속이신 분들은 아마도 학과 커리큘럼에 이제 인공지능 쪽을 다루는 그런 커리큘럼 과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만으로는 어, 그 어떤 인공지능을 제대로 학습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 말고 적어도 이걸 가지고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전문가로서 취직을 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뭐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캡스톤이더라도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이 뭔지를 좀 짚어드리면은 어,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확률과 랜덤 프로세스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모르셔도 초반에는 꽤 들을만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확률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행렬과 매트릭스를 다루는 선형대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에 혹시나 이제 IT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 이런 과목들도 알아두시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시는데 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나는 대학원 레벨로 좀 더 진학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학원 수업에서 뭐 아마 진행이 될 최적화 이론이나 정보 이론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도 학습하시면은 머신러닝, 딥러닝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셔가지고 그걸로 뭔가 뭐 작품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어딘가 뭐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구현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이 인공지능에서의 구현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프로그래밍 스킬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뭐 개발자만큼의 엄청난 어떤 프로그래밍 스킬을 요구를 하진 않고 우리는 단순히 이 프로그래밍을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도구로서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래밍 잘하면 좋겠지만 엄청나게 뭐 신급처럼 잘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저도 그렇게 잘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의 최신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통 제일 처음에 뭐 공대생이라면 제일 처음에 진학해서 듣게 되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 C++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 파이썬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전공을 계속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을 필수로 뭐 수업 시간에 뭐 교수님들이 공부를 뭐 수업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뭐 하다못해 방학 때라도 독학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파이썬이 다행히도 뭐 C나 C++보다는 훨씬 더 쉬운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오류를 전혀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쉽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사실 파이썬만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공지능 뭐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드린 뭐 넘파이, 뭐 매플란 라이브러리, 사이파이, 판다스와 같은 어떤 수학적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런 어떤 뭐 그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훈련 알고리즘을 어, 가지고 있는 사이킨런이나 텐서플로우 혹은 저는 강추해드립니다만 파이토치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이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뭔가 작품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만든 거고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이 만든 건데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에게 좀 유행을 타는 거는 요 파이토치입니다. 요 오타네요. H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를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간단하게 뭐
공부할 수 있는 링크 같은 걸 좀 알려드리면은, 이제 요 강의는 저희 학부 연구생들, 뭐 2학년들 학생이랑도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터넷 강의고요. 홍콩과학기술대 김성훈 교수님의 강의고, 뭐, 요런 것들 들으시면은 꽤 초반에 쉽게 인공지능을 학습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요런 어떤 기초적인 강의를 통해서 뭐 기본기를 쌓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학원 레벨에서 좀 더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스탠포드 대학의 우리 앤드류 응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요 코세라 머신러닝 코스를 학습하시면 좋고, 더 나는 더 깊게 진짜 최신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좀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런 책들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책들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저자들이 공짜로 PDF를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책 가지고 이제 학부 3학년에서 실제로 정보통신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공지능을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고, 혹시 뭐 필요하시면 요 강의 자료는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뭘 공부하면 좋냐 이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해드렸던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딥러닝이 빵 뜨면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AI죠 인공지능이,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분류, 어떤 뭔가 기계 혹은 프로그램이 스스로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특화된 것이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이런 필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특화된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고 딥러닝으로 갈수록 더 복잡한 개념이고 더 최신으로 이제 최신의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배우는 입장에선 딥러닝부터 배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앞에 소개됐던 뭐 AI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기반이 꽤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어쩌면은 진입 장벽이 꽤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초반에 배우기에는 수학이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생 레벨에서 뭔가 캡스톤의 작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공모전에 나간다던가 하실 때는 그냥 딥러닝부터 쭉 공부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님 강의가 아마 이 딥러닝부터 바로 거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상 이 머신러닝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AI보다는 조금 작은 그룹에 속해 있지만은 딥러닝을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따지고 보면은 꽤 과거에 한 80년대부터 이미 개발이 되었던 이런 스킬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머신러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래밍을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explicit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명시적 프로그래밍이죠. 두 번째는 implicit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요거는 뭔가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요 임플리시 프로그래밍에 속해 있는 어떤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 명시적 프로그래밍, 우리 익스플리시 프로그래밍부터 한번 보자면은,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기계를 설계를 해요. 뭔가 뭐 로봇 같은 걸 만드는데 그 로봇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로봇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사람이 있으면 뭐 옆으로 피해야 되고, 아니면 물건이 있으면 뭐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제어를 해야 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시적 프로그래밍은 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내가 로봇을 동작할 수 있는 모든 코드를 다 작성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C 언어나 이런 거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if문을 다 구성해 놓은 거죠. if, else, elif, 뭐 이런 것들. LG 이런 것들을 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모든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다 구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모델 기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요 if문에 들어가는 모든 조건들 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충 여러분들 눈치를 까셨겠지만 요 명시적 프로그래밍을 제가 앞에서 굉장히 안 좋게 설명을 했죠. 왜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목표라면은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가능한 행동을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걸 내가 열심히 잘 정의를 뭐 1000만 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케이스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실시간으로는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자율주행만 생각하셔도 뭐 실시간으로 운전을 하면은 도대체 도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먼저 다 모든 가능한 케이스를 코딩을 해놓는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어딘가 자동화된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이라는 전략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우리 내재된 프로그래밍, 임플리시트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 이 전략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혹은 뭔가 기계를 제작을 하는데 이 기계란 것을 제작을 할 때 자기 스스로 데이터로 하여금 스스로 뭔가 어떤 전략, 행동 전략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내재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진짜 멋있는 말로 우리 데이터 드라이븐, 데이터 주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머신러닝 혹은 인플리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기계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차라면은 지금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영상들 같은 게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만 주고 그걸 가지고 지가 알아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학습하도록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기계에게, 알고리즘에게, 코드에게 모든 걸 맡겨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 사람이 뭔가를 명시적으로 알려준다? 뭐 그런 걸 좀 지향을 해야겠죠. 모든 것을 데이터로부터 자기가 혼자서 계산하고 혼자서 전략을 찾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업무만 사람이 진행하는 거지 얘네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머신러닝 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과 임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좀 더 보고 그리고 우리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의 단점을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우리 이렇게 인물의 사진을 입력으로 줬을 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성별을 좀 분류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항상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철학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과연 사람이라면 어떤 동작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맞추려면은 뭐 굉장히 복합적인 작업이 들어가겠죠. 뭐 이 전체 얼굴을 한 번씩 파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눈매 같은 걸 좀 볼 수도 있고 뭐 수염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피부 톤 같은 것도 우리가 뭐 판단을 내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화장의 유무라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의 길이 아니면 옷의 스타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런 어떤 전략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과정을 잘 모델링해서 컴퓨터에게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공식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모든 케이스에서 사실은 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사진에 대해서만 100% 판단할 수 있도록 남자는 수염 그리고 여자는 긴 머리라는 공식을 우리가 컴퓨터에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진에서 수염이 있고 뭐 머리카락이 길고 이걸 판단하는 것도 꽤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는 우리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뭔가 신이 내린 코드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딱 이 두 가지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자면은 요 공식만으로도 이 컴퓨터는
이게 들어오면은 아, 수염이니까 남자다. 요거는 아,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기니까 여자다라고 100% 완벽하게 판단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마주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인데 머리카락이 길고 수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공식, 수염이 있으면 분명히 남자였어요. 요거는 남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입력했던 공식에 의하면은 남성에 대한 어떤 특징이었고, 이 머리카락이 긴 부분은 여성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 가장 자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내가 관찰하지 못한 상황, 새로운 시츄에이션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이 컴퓨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공식을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하는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면 안 되고, 이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이런 사진을 보고 뭔가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머신러닝, 즉 내재적인 프로그래밍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머신러닝의 조금 어떤 구체적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머신러닝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종류가 점점 이 어떤 구분 사이의 경계가 요새는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먼저 좀 알고 가는 게 그래도 과거에 나왔던 머신러닝 기술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머신러닝 기술을 세 가지 종류로 한번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 러닝, 우리는 이거를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슈퍼바이즈가 뭔가 계속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계속 뭔가 지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을 슈퍼바이저라고 부르죠. 요거는 슈퍼바이즈 앞에 on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지도의 반대죠. 지도를 받지 않고 그렇죠? 학습을 하는 비지도 학습. 얘는 우리 강화학습이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reinforcement가 강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신의 기술들은 요 사이에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기계를 학습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관찰하도록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지도를 해줍니다. 가이드를 해줘요.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냐면은 이 입력 데이터가 실제로는 정체가 뭔지, 그렇죠? 여기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정체, 그러니까 뭔가 정답이죠. 내가 원하는 정답. 이런 거를 사람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예제에서 우리 남자 사진이 있고 여자 사진이 있다면은 이 데이터를 넣어줄 때, 이 데이터를 기계에게 보여줄 때, 이 사진은 남자야, 이 사진은 여자야 라고 정답까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뭔가 기계를 학습시킴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가이드,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 영어로는 멋있는 말로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 레이블이 달려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2차원 좌표평면에 벡터가 이렇게 점들이 분포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첫 번째 그룹에서 나온 데이터고, 이 빨간색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친구는 두 번째 그룹에 나온 데이터다. 그리고 내가 기계하게 시키고 싶은 것은 어떤 벡터 공간에 있는 점을 관찰을 하게 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룹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그룹에서 나온 건지를 학습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도학습입니다. 다만 이제 요걸 할 때 우리가 애초에 데이터를 보여줄 때 이 데이터가 파란색 데이터인지 아니면 빨간색 데이터인지 정답을 같이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도학습이 여러분들이 학부 레벨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도학습이고 우리 뒤에 내용도 다 지도학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정답을 내가 안 알려주고 기계한테 뭔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데이터로 뭔가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 우리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에는 위와 같이 우리 파란색 데이터, 빨간색 데이터 이렇게 정답이 같이 매겨져 있었는데, 비지도 학습을 할 때는 이런 정답이 없이 어떻게든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보다 개념이 좀 더 모호하고, 그래서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의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데이터의 군집을 만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혹은 뭔가 여러분들 압축하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우리 비지도 학습의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저희 강화학습의 가장 좋은 적용 분야가 우리 알파고 아시죠? 우리가 바둑 두는 거. 실시간으로 바둑을 두려면은 현재 바둑돌이 그 바둑판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바둑을 두게 되죠. 혹은 여러분들 롤이나 도타 같은 RTS 게임 같은 거 플레이 할 때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 챔프가 움직이는 혹은 뭐 스킬을 쓸 건지 말 건지, 어디다 쓸 건지, 아니면 집에 갈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죠? 이런 어떤 게임 플레이 같은 것도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합니다. 난이도는 이게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시면 굉장히 임팩트는 큽니다. 여튼 그렇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사실은 가장 쉬운 이 지도학습을 오늘 남은 한 30분 정도 동안 개념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모든 데이터에는 사람이 먼저 달아놓은 정답, 그 레이블이라는 게 같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분류인데, 우리 지도학습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리그레션, 우리 영어, 한글로 하면 회귀라는 거고, 회귀라고 검색하시면 리그레션이라고 나올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분류죠.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파란색 여기 칠해놓은 회귀만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지도학습을 볼 거고, 그 중에서도 회귀라는 개념을 볼 거란 거죠. 이 회귀랑 분류가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 기계를 뭔가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뭔가 출력을 내뱉도록 할 거예요. 정답을 내뱉도록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정답을 내뱉도록 훈련을 할 건데, 이 정답이 연속 변수냐 혹은 이산 변수냐, 요거에 따라서 갈리는 게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은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우리 일반적인 연속적인 값을 프레딕션하는 그러한 머신러닝 모델이고, 이 분류는 이산적인 값을 프레딕션하는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되는 그 학습 전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회귀랑 분류를 따로따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회귀, 리그레션의 가장 좋은 적용 분야가 요새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우리 주식이나 코인 가격 알아맞추기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내 중간고사 점수를 기반으로 내 기말고사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이런 거 알아맞추는 거, 그리고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이런 거 알아맞추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떤 리그레션 문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 가격, 집 가격, 내 점수, 이런 것들 다 이제 연속 변수죠. 그렇죠?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뭔가 내가 추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도 학습에서도 리그레션 기술을 보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우리 출력으로 나오는 정답이 이산 변수여야 되는데, 이 이산 변수라는 것은 1, 2, 3, 4, 5 이런 자연수들 있죠? 이런 자연수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연수를 출력으로 내뱉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 여기서도 좀 보여드렸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요거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를 영상으로 저장해 놓은 데이터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면은, 자, 요거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7이야.
요거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1이야. 라고 알아맞히는 게 분류가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얘는 2.997이야 라고 알아맞추는 게 아니죠. 얘는 3이야 라고 딱 이산적인 결과를 내뱉어주는 게 우리 분류입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 이메일 받으셨을 때 이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메일인지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우리 분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학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사실 좋은 게 분류거든요. 근데 분류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1시간 내에는 좀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요 분류는 얘기는 제가 오늘은 못 드릴 것 같고 이 중에서도 그나마 좀 쉬운 요 리그레션 얘기를 그러니까 연속적인 변수를 알아맞힐 수 있는 리그레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학습에서도 이제 리그레션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머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앞에서 굉장히 뜬구름자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머신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런 얘기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함수 혹은 뭔가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죠. 요술상자 같은 거라서 우리 초딩 때 함수 배우시면 맨날 이런 그림 공부하시죠? 내가 뭐 X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이 블랙박스, 요술 상자가 출력해 주는 것이 뭐 T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뭐 보통은 F of X라고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Y of X라고 쓸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머신입니다. 그래서 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지금 처리하고 싶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었던 뭐 남자 사진, 여자 사진, 뭐 이런 어떤 인물들 사진 있죠? 이런 사진이 바로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 머신의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 사진을 처리하려면 이 사진을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리고 여튼간에 뭔가 X라는 숫자로 바꿔서 혹은 벡터로 바꿔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머신이 올바른 정답을 맞추도록 하는 게 이 머신러닝의 최종 목표니까 이 출력으로 나오는 T는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그래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딱 분류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어제의 제가 좋아하는 하이브 주식, 하이브 종가 주식 가격을 딱 입력했을 때 오늘 하이브 종가를 답으로 뱉어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머신러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랑 T가 이제 내가 뭔가 수집해 놓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정답을 다 모아가지고 X랑 T를 굉장히 많이 모아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걸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도대체 X로부터 내가 T를 예측을 할 때 어떠한 방법론, 어떠한 전략, 즉 이 머신이 도대체 이 함수라는 것이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Y of X는 뭐야? 라고 알아맞추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학습 혹은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랙박스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떤 요술 상자로 모델링이 되는 게 머신이고 이 머신이 정확히 어떤 짓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알아맞히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머신러닝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Y of X라는 머신, 즉 함수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집해 놓은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요. 뭐 영상이라면 10만 장, 100만 장, 1000만 장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Y가 뭘까를 거꾸로 우리가 guess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머신을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더 재밌는 거는 어떤 그 확률,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쵸?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는 방법, 요걸 우리가 확률적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머신러닝 중에서 지도학습 중에서 리그레이션 중에서 함수로 모델링하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보고 있는 거죠. 여튼간에 도대체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모델링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찾으면 되는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겠는데 리니어는 선형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귀라는 것을 할 텐데
그 회귀를 수행하는 머신러닝의 모델을 선형적인 모델로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장 쉬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니어 커브 피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요건 입력이죠. 머신의 입력이고 t는 우리 출력 혹은 내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 y 오브 x라는 함수가 1을 관찰했을 때 출력으로 1을 내뱉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를 관찰했을 때 출력으로 2를 내뱉었으면 좋겠고 3을 입력으로 줬을 때 3을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y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으면 우리가 지금 3개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뭔 작업을 꼼짝꼼짝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이 입력과 그거에 대한 정답을 어떻게든 모아놓은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개 정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데이터들을 제가 좀 더 편리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그리고 T축에 해당되는 이런 좌표 평면에 점을 이렇게 3개를 페어를 찍어놨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1,1이 우리 첫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의 입력과 정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점이고, 그리고 2,2가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의 입력과 정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x2, t2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 3,3에 있는 게 우리 세 번째 훈련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묶어가지고 우리 좌표평면에 점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3가지 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알아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학년 학생들도 있을 거고 대학원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고딩 때 배우시는 ax 플러스 b 이것도 함수죠. yx가 ax 플러스 b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선형 함수고 혹은 1차 함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 이런 1차 함수 외에도 더 복잡한 함수들 많잖아요. 2차 함수도 있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더 고차 함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사인 함수도 있을 것이고 코사인 함수도 있을 것이고 탄젠트도 있을 것이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익스포넨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함수가 많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머신에 해당되는 y of x라는 함수를 알아맞히고 싶은데 얘가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요. 사실상 무한대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이 무한대 개수 중에 함수 중에서 이 y of x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알아맞히는 건 사실 사람이 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머신러닝을 처음 배우니까 이 y of x라는 함수가 일단은 가장 간편한 1차 함수, 즉 선형 함수로 주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혹은 하이포테시스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겠지만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1차 함수라고 머신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일단 실행을 해보기 전에 모르니까 가장 쉬운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안 맞는다 싶으면은 좀 복잡한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모델, 1차 함수 모델이 틀렸다 맞다를 판단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 엔지니어로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지만 1차 함수를 모델링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머신을 W0 플러스 W1X라고 1차 함수로 모델링 해서 이제 회귀를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 여기 챕터의 제목인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고 많은 함수들 중에 리니어, 선형 함수 1차 함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W0랑 W1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W0는 우리 그 Y 절편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1차 함수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는데, 이 굉장히 다양한 무수한 1차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가 좋은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1차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인 Y 절편값, W0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1차 함수의 또 다른 특성은 이제 우리 기울기를 표현하는, 탄젠트를 표현하는 W1이라는 값도 우리가 찾아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1차 함수를 모델링 했지만 이 1차 함수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거잖아요. 이 1차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y 절편과 기울기만 있으면 우리가 1차 함수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이 다양한 1차 함수들 중에 어떠한 y 절편과 어떠한 기울기를 갖는 함수가 내가 지금 수집해 놓은 이 세 훈련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가가 바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을 잡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 모델을 내가 1차 함수로 잡았으면은 이제 남은 짓은 이 y절편과 기울기를 찾아 나가는 작업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사실 우리는 이거를 해보지 않아도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이 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원점부터 1,1 지나고 2,2 지나고 3,3을 딱 완벽하게 통과해버리는 yx는 x라는 함수가 가장 올바른 선택지겠죠. 그러면 요 1차 함수는 기울기는 1일 거고요. y 절편은 0일 겁니다. 그쵸? 우리 사람은 사실 여기서부터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게 뭔지 바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린 지금 머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신을 만든다는 것은 이 W0, W1을 찾는 알고리즘을 뭔가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눈으로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이런 어떤 인사이트, 우리 직관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이런 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숫자만 알고 있다면은 컴퓨터는 그래프를 그릴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세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릴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데이터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그냥 쭉 직선 그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머신러닝 해결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컴퓨터는 멍청하기 때문에 이 W1과 W0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컴퓨터는 저 숫자만 알 수 있는 이런 컴퓨터는 도대체 어떤 W0와 어떤 W1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 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과연 이 머신의 굿니스, 좋은 척도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간단합니다. 자, 만약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W0 그리고 어떤 W1으로 구성되어 있는 1차 함수가 이렇게 파란색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목표는 뭐다? 여기 얘네를 잘 만들어 놓고 y x1이니까 우리 1이죠. 요거 1을 넣었을 때 W0 플러스 W1이 나올 텐데 이게 내 정답인 1이 되면 좋은 거죠. 요거. 그쵸? 그리고 Y2는 W0 플러스 2 W1 이퀄 2가 되면 좋은 거죠. 여기 정답. 그쵸? 여기 정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 내가 3을 입력을 넣었을 때 이렇게 계산되는 그 결과가 3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우리 진짜 이 0이랑 1이 아닌, 그쵸?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값이 다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W1과 W0가 얼만큼 좋은가를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같지 않으면은 뭔가 이 두 점 간의 차이를 가지고 이 파란색 머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포인트가 지금 현재 이 엉뚱한 머신이 추정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Y1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Y1인 거 지금 1이랑 다르죠. 그리고 이 지점이 이제 Y2라는 지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지점이
y3, 3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이상한 머신이 추정한 결과가 될 겁니다. 얘네랑 실제 정답, 그쵸? 이 첫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는 1이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는 2이어야 되고, 세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는 3이어야 되니까 얘네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입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만큼 못하고 있는 거죠. 요 거리만큼 지금, 요 거리만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거리만큼 못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해보자면 2 빼기 y2입니다. 그렇죠? 2가 지금은 더 커 보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입력에 대해서는 요만큼 못하고 있으니까 이 거리가 3 빼기 y, 3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죄다 0이 되는 그러한 W0, W1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친구들, 이 차이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빵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좀 지우고 봐야겠다. 네, 여기 지금 파란색 요 직선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답이 작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제 정답이 클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 빼기의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를 또 하려면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이 거리가 항상 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수를 항상 0으로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이 거리를,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리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을 하던 간에 안 하던 간에 보시면은 이 제곱을 한 친구를 보시면은 얘가 빵이 되면은 제곱한 것도 빵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가 커진다. 즉 위로 커질 수도 있고 아래로 커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커지든 이 값이 늘어나면서 이 지금 머신이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수식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곱거리를 우리가 볼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어떤 한 지점만 통과를 하면 안 되고 여러 지점을 죄다 이 거리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렇게 다 더해줄게요. 그리고 이 더한 녀석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다 빵으로 만들려면은 그 필수불가결하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만 이 전체 더한 게 0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0 아니면 양수밖에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더한 거를 최소화할 건데 자, 이걸 좀 멋있게 써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멘션 기호를 이용해 쓸 수가 있고 그냥 우리 앞에서 y of x가 w0 플러스 w1 x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xn과 tn은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n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얘네는 상수입니다. 내가 미리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x와 t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줘야 되는 건 뭐냐?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와 y절편을 결정하는 w0와 w1을 찾아줘야 되겠죠? 얘네가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머신이 얼만큼 안 좋은가 이 척도를 거리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했고 이게 결국에는 이 머신의 오차, 에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오차 함수, 에러 펑션 혹은 때때로는 로스, 우리 손실 함수, 혹은 코스트, 혹은 비용 함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친구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오차 함수 혹은 손실 함수, 비용 함수라는 친구가 W0와 W1에 대한 변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오차 함수 에러 펑션 2를 이렇게 W0와 W1에 대한 뭐 변량이 있는 이런 함수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우리가 0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0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은 최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0이라는 값이 이 오차, 그러니까 제곱 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니까 결국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 오차 함수를 가장 작은 값으로 만들 수 있는 y절편과 기울기를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또 한 번 멋있게 수학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화를 한다.
최소화한다는 게 미니마이즈라는 영어 단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미국말 써야 되니까 네, 이렇게 민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내가 지금 최소화를 하고 싶은 함수가 와요. 우리의 오차 함수죠. 그래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최소화를 하고 싶은데 뭘 최소화를 하고 싶냐? 이 뒤에 오는 2라고 불리는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이때 내가 찾아야 될 변수는 뭐다? 이 y 절편과 기울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쓰자면은 얘를 한 번 더 풀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사실 전개를 해야겠지만 전개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W1과 W0와 W1에 대해서 2차 함수일 겁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f of x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런 2차 함수가 있다.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무엇인가 혹은 최대값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 여러분들 고딩 때 엄청 많이 푸셨죠? 항상 그 수학 영역 보시면은 이제 2점짜리 주관식으로 항상 먼저 나오는 문제들. 자, 이거 푸실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고딩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미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요 지점 있죠? 요 x라는 포인트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죠? 혹은 얘가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으면은 얘를 미분해서 0으로 되는 요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최대 포인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 f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우리 2x 플러스 2인데 요게 0이 되게 하는 그 x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었죠. 그래서 x equal 마이너스 1 요게 요 함수의 최소값을 만들게 되는 포인트고 그때의 최소값은 우리가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철학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우리 머신러닝의 훈련 문제 머신을 훈련하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좀 어려운 게 우리 지금 사실은 고딩 때는 우리 함수들이 다 1변수 함수였지만 여기서는 지금 2변수 함수죠. 근데 2변수 함수로 왔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수가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이 편미분한 것을 0으로 만드는 어떤 방정식이 있겠죠. 요거 2차 함수니까 요 편미분하시면은 그냥 다 1차 함수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something w1 플러스 something w1은 something이고 something w0 플러스 something w1은 something이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퀘이션이 두 개고 요거 2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다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 지금 찾고 싶은 unknown 그 미지수가 두 개고요. 그리고 지금 이퀘이션이 두 개니까 요거 항상 솔루션 잘 찾으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거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여러분들 맨날 중딩 때 고딩 때 훈련하셨던 거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X와 T, 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넣은 다음에 그대로 편미분해서 0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연립방정식을 푸시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요 문제의 솔루션은 제가 이렇게 멋있게 스타라고 표현할게요. 진짜로 y절편 0이 나오고 기울기는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처음에 예측했었던 가장 좋은 일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기계로. 그렇죠? 자, 지금 이 작업을 우리가 해오는 데 있어서 요런 어떤 일련의 작업을 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식으로만 해결했지 뭔가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시킨 게 하나도 없죠? 먼저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자, 우리 그 지금 현재 기계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이 오차 함수를 이렇게 거리의 제곱을 다 더해서 표현했어요. 그럼 요거를 기계가 알고 있으면은 뭐 기계는 산수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편미분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잘합니다. 편미분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를 연립해서 이퀘이션 풀어서 미지수 찾는 거는 기계가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사실 이 두 개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요 오차 함수 계산하고 그다음에 편미분 계산해서 연립방정식 때려서 미지수 찾는 거. 다 수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알려준 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X와 T, 이 훈련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예쁘게 안 찍혀 있고 막 이상한 데 찍혀 있겠죠? 이상한 데 이렇게 막 찍혀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가장 최소화해서 이 데이터들을, 훈련 데이터들을 가장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직선을 기계는 알아서 스스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지금 얘를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알려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 X와 T만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미분을 우리가 계산해서 0을 때린 다음에, 요 방정식을 푸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우리가 지금 1차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뭐 2차, 3차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가정했다면은, 어쩌면은 미분에서 방정식을 세우더라도 선형으로 나올 수가 없고 비선형으로 나오고 막 로그 같은 게 씌워져 있고 뭐 지수함수나 이런 게 씌워져 있고 그러면은 미분에서 0을 때리더라도 이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은 로그 x야. 여러분들 이런 거 손으로 x가 뭔지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죠? 그러면은 기계는 대체 이걸 어떻게 푸냐? 그래서 수치적으로 얘를 어떻게 푸냐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걸 푸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GD라고 불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경사하강이라는 우리 한국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요 오차 함수의 최소값,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때때로 요거를 편미분을 해서 방정식을 세워도 우리가 못 푸는 상황이 생기니까 얘를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일단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해요. 여기를 우리가 이니셜 개스, 어디가 가장 좋은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점으로 잡습니다. W의 시작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죠? 여기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얘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움직여주면 언젠가는 이 기울기가 0인 지점에 갈 거고,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빵이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밥그릇이 있고, 여기다 이제 공을 굴려가지고, 우리 갈릴레오처럼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갈 때 우리가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1초에 우리가 막 한 번에 쏙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가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잘못 가면은 이쪽으로 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여기인데 이상한 엄한 데로 왔으니까 우리가 너무 한 번에 빨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천천히 가요. 요만큼 갔다가 여기서 기울기를 재요. 기울기를 재면은 이쪽이 작아지는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요만큼 갈 수 있겠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언젠가 기울기가 0인 지점으로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고 사실상 인공지능의 훈련, 그러니까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의 훈련 알고리즘은 대부분 부분이 거의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도 코드도 갖고 왔지만 요거는 뭐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컨셉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짓이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아니고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작업을 실제로는 한다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뒤에 옴짤이 나오는데 혹시 요 옴짤을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요 PDF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 보고 네, 여기 링크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자, 요 그림 뭐냐면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실제 동작 예시를 제가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3차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에러 펑션 값이 5차 함수 값이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GD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요 포인트들 우리 그 y절편과 기울기 값들이 이렇게 점점 그 오차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0인 포인트인데 실제로 여기서 출발해서 뭐 이상한 데로 이렇게 좀 빠져서 가긴 하지만 이렇게 다들 이런 지점으로 잘 수렴하고 있는 그림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지우고 감상의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나왔으니까. 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아지는 방향으로, 오차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은 좋은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별건 없고 그냥 실제적으로 이 머신러닝이 대략 어떻게 돌아가냐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제로는 더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나중에 요 머신러닝을 공부하신 다음에 뭐 그 어떤 작품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고 싶다면은 무조건 요 세 가지 스텝을 밟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훈련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머신의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x와 그리고 각각의 x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사진이라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일일이 매겨주셔야 돼요. 당연히 요거 작업은 굉장히 노가다가 필요하고 시간이 아마도 가장 오래 걸릴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뭐냐? 여러분들의 머신의 모델을 설정하시는 건데 이 함수를 어떻게 생겼냐를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답이 해보기 전에 답을 잘 모르니까 일단 오늘은 얘를 선형함수로 1차 함수로 만들어서 리그레션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외에도 뭐 2차 함수를 쓸 수도 있고 3차 함수를 쓸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지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적절히. 이렇게 모델이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머신을 이제 트레이닝 하시면 되는데 철학은 결국에는 요 이퀘이션을 푸는 거지만 편미분한 이퀘이션을 푸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밟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오늘의 교훈을 말씀드리고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전달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뭐 혹시 시간이 좀 있으면은 간단하게 질의응답 같은 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채팅창이나 그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 부끄러우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이라는 게 보통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이게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뭐 공대생이 아닌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공대생들한테는 좀 좋은 정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수학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공대생이 아닌 친구들은 이해하기가 또 힘들었을 수도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없나요? 네, 학생들이 많이 부끄러워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이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